자, 그러면 이제 오늘 공부한 제도가 담보물건 두 가지가 있었죠? 담보물건 두 가지를 뭐 배웠어요? 유치권. 유치권하고 저당권 제도를 배웠는데요. 자, 먼저 유치권은 이제 시계 사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갑이 시계 소유자인데 시계가 고장이 났어요. 그다음 을은 시계 수리업자.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시계를 수리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다음 을이라는 사람은 시계를 수리해주고 수리대금 5만 원 지급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수리대금 5만 원 지급받을 때까지 채권자 을은 시계를 안 돌려주고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죠. 이게 유치권인데요. 유치권은 뜻이 뭐죠? 유치권의 뜻.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뭐에 있는 경우? 변제기에 있는 경우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에 무엇을 계속하면서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유치권인데 유치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유치권의 성립 요건을 잘 기억하는 거죠. 유치권의 성립 요건은 총 몇 가지죠? 5가지. 자, 첫 번째가 뭘까요?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일 것. 두 번째, 목적물에 대한 점유가 적법할 것. 세 번째,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결련성이 있을 것. 네 번째,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 다섯 번째,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을 것. 이 성립요건 5가지를 제가 암기 코드로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이렇게 합니다. 타인의 적법한 채권의 변제기를 배제해야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요거 가지고 성립요건 5가지를 잘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당권 제도도 있었죠? 저당권 제도. 자, 먼저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저당권 설정해 줄 수 있죠. 그 다음 갑이 돈을 빌렸는데 병이라는 사람이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채권자 을에게 또 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저당권 설정자는 누구도 되고 누구도 돼요. 채무자도 되고 물상보증인도 된다는 겁니다. 물상보증인. 그 다음 저당권자는 점유권 자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저당권자 경매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저당권자 우선무죄권 당연히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저당권의 뜻이 뭐죠? 누가?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뭐가 없는 경우? 변제가 없는 경우 뭐예요? 경매하여 우선무죄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자, 그 다음에 요거 문제 풀면서 법정지당권하고 일괄기본시험권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계약 성립 파트에서 일단 뭐니 중요한 건 전형계약의 종류 기억하는 거죠. 전형계약의 종류는 몇 가지죠? 15가지. 또 해봅시다. 먼저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한 계약이 3개 있죠. 증여, 매매, 교환. 그 다음 대차계약 3가지. 물건의 이용을 목적으로 한 대차계약 3가지가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노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 계약이 3개죠. 고용, 도급, 여행, 현상광고, 위임, 임치. 그리고 기타 계약 3가지가 조합, 종신연기금, 화해. 그 다음 계약의 전 과정을 고찰해 보았을 때 서로 출연했다면 무슨 계약이 되는 거죠? 유상계약. 다음 갑이 부담하는 채무와 을이 부담하는 채무가 주고받고의 관계에 있을 때 쌍무계약. 결련성이 없으면 편무계약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의사표시에 합치만 가지고 성립하는 계약은 낙성계약이라고 하고 현실적인 행위까지 해야만 성립하는 계약은 요물계약이라고 그러죠. 요물계약은 4가지가 있어요. 요물계약 4가지가 현대계보,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금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방식이 필요하면 요식계약, 필요가 없으면 불요식계약. 한번 급부하면 끝나는 계약은 일시적계약. 급부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되는 건 계속적 계약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이 성립하는 모습으로 민법전에 규정된 게 3가지죠. 첫 번째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 두 번째가 책 보내주니까 책에 이름 쓴 거예요. 그럼 계약 성립할 수 있죠. 이건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그리고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가 됐어요. 그럼 계약 성립할 수 있죠. 이게 뭐죠? 교차 청약. 자, 그럼 먼저 담보물건에 관한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11번 문제인데요.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1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담보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요. 자, 먼저 1번을 보니까 이건 어떤 제도에 관한 내용이죠? 유치권. 자, 그럼 유치권은 첫 번째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이어야 돼요. 그럼 이게 반드시 채무자 소유의 물건일 필요가 없고 누구 소유이기만 하면 돼요? 타인 소유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채무자 이외에 제3자 소유 물건에 대해서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 OX예요. 예를 들어서 A가 컴퓨터를 가지고 있어요. 컴퓨터 소유자하고 갑이라는 사람이 컴퓨터를 빌린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이죠. 임차인. 컴퓨터가 고장이 났어요. 그 다음 을에게 수리업자 을에게 컴퓨터 수리를 맡긴 겁니다. 을은 컴퓨터 수리해주고 수리대금 5만 원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 얘는 당연히 수리대금 5만 원 변제받을 때까지 을은 이 컴퓨터를 유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여기서 수리대금 5만 원에 대해서 채무자는 누구예요? 갑. 그다음 컴퓨터 소유자는 누구죠? A. 이렇게 채무자가 아닌 제3자 소유 물건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있어요. 네, 성립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OX. X. 2번 갑시다.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으로 끊고 유치권은 당사자가 유치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유치권은 약정 담보물권이다, 법정 담보물권이다. 법정 담보물권인 건 맞죠? 대신 유치권 규정은 강행 규정인가요? 임의 규정인가요? 내가 세탁물을 맡기면서 세탁소 주인에게 이 세탁물을 다음 주 월요일까지 갖다 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세탁소 주인이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당신하고 나 사이에는 유치권이 없는 것으로 하자라고 특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 사이에 계약을 통해서 얼마든지 유치권이 성립하는 걸 막을 수 있으니까 써야 되겠네요. 유치권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죠. 임의 규정. 임의 규정이니까 끝에 당사자의 특약으로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OX. X. 자, 다음 유치권자 경매권이 있어요? 없어요? 유치권자 경매권 있죠. 유치권자 우선 면제권이 있다 없다? 없다. 확실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자, 3번에 갑시다. 여기는 저당권 설정자 그랬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자는 피담보 채권의 채무자에 한한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1,000만 원의 돈을 빌렸어요. 1,000만 원의 돈을 빌리고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소유 건물에 대해서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경우 제일 많죠. 근데 이번엔 갑이라는 사람이 돈을 빌리고 병이라는 사람이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해서 을에게 또 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도 있다 없다? 있죠. 그럼 이 병과 같은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돈은 다른 사람이 빌렸는데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준 병의 이름 뭐죠? 이 사람? 물상 보증인. 그러니까 결국 저당권 설정자는 누구도 되고 누구도 돼요. 이렇게 채무자도 되고 물상 보증인도 되죠. 근데 피담보 채권의 채무자에 한한다 그랬으니까 OX. X. X. 4번 저당권은 종된 권리이며 끊고 OX예요. 당연히 오죠. 그러니까 유치권, 저당권은 각각 주된 권리다, 종된 권리다. 종된 권리. 항상 그 앞에 피담보 채권이 존재하죠. 종된 권리 맞아요. 자, 근데 저당권자에게는 점유권과 우선 면제권이 인정된다. OX. X. 어디가 틀렸어요?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는 사람이 아니죠. 점유권이 없죠. 점유권 대신에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경매권이죠. 경매권과 우선 면제권이 인정되는 걸 맡게 되겠네요. 자, 다음 5번. 채무자가 피담보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그 다음 중요한 사례가 나왔어요. 누가 나왔죠? 물상보증인. 그러니까 갑이 돈을 빌렸는데 병이라는 사람이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해서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이 을에게 빌린 돈이 1,00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 다음에 병이라는 사람이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해서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거예요. 근데 이 채무자가 피담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랬으니까 갑이 1,000만 원을 갚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에게 그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 이유가 뭐예요? 늘 조심하셔야 될 게 물상보증인이 나오면 얘는 뭐는 없고 물상보증이 나오면 얘는 뭐는 없고 채무는 없고 뭐만 지죠? 책임만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채무 자체가 없어요. 채무 자체가 없으니까 물상보증인에게 피담보 채무의 변제를 청구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겁니다. 다음 몇 번 되는 거죠? 5번.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다가 저당권의 실행이 되어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어요. 그럼 이때 건물의 철거를 막기 위해서 인정되는 제도가 법정
지상권자 되고 있었죠. 법정 지상권. 그러면 366조 법정 지상권이 인정이 되려면 성립 요건이 4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뭐죠?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외 건물이 있을 것. 두 번째,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일 것. 세 번째, 토지 또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을 것. 그리고 네 번째, 담보권 실행 경매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것. 자, 그다음 요 토지를 목적으로 일단 저당권을 설정하고 난 다음에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했어요. 그다음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는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도 한꺼번에 경매를 청구할 수 있죠. 이 제도 이름 뭐죠? 얘는 일괄 경매 청구권. 그럼 일괄 경매 청구권은 요건이 2개죠.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의 건물이 없을 것. 그다음 누가 축조하고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하고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대신 일괄 경매 청구권의 경우에 건물의 경락 대금에 대해서는 우선 문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자, 12번 문제 풀어봅니다. 자, 계약법 내용인데요. 계약의 종류와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계약법은 조금만 연습하시면 돼요. 계약법은 10개 출제되는데 거의 대부분 다 득점할 수 있거든요. 거의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설명드리는 내용 실수하지 않게 자꾸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1번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 얘는 용어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의인사표시에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은 무슨 계약이라고 하죠? 낙성계약. 승낙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이 낙성계약. 그 다음에 의인사표시의 합치 이외에 물건의 인도와 같은 현실적인 행위까지 해야만 성립하는 계약은 요물계약이라고 그러죠. 요물계약에 해당되는 게 이게 4가지요. 요물계약 4가지가 현대계보,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 OX. 매매계약은 그냥 무슨 계약이죠? 낙성계약이죠. 2번 청약자의 의인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끊고. 일단 요게 나오면 이게 무슨 계약 성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판사 쪽에서 책을 보내주니까 이 사람이 책에다가 이름을 쓴 사건 말하는 겁니다. 요게 의인사 실현입니다. 승낙의 의인사 표시로 인정되는 뭐가 있으면, 사실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출판사 쪽에다가 신간서를 하나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출판사가 책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책을 보내준 겁니다. 우리 책에다가 이름을 썼어요. 이름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계약이 성립하는 거야? 언제? 이름 쓴 때. 이렇게 흔들어 봐야 되죠. 흔들어서 뭐가 느껴져야 돼요? 살. 그럼 이게 잘 보여야 됩니다. 승낙의 의인사 표시로 인정되는 뭐가 있는데 사실만 있으면 돼요. 그 사실을 청약자가 안때이다 아니다 안 해요. 이거 조심합니다. 뭐가 틀린 거예요? 안때가 아니고 그냥 승낙의 의인사 표시로 인정되는 뭐만 있으면 돼요. 사실만 있으면 됩니다. 3번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됐다는 겁니다. 이게 뭐죠? 이게 교차 청약이죠. 교차 청약. 갑은 1억 원에 팔겠다는 편지를 1월 1일 날 보냈고 1월 3일에 편지가 을에게 도달된 겁니다. 을은 1월 2일에 1억 원에 사겠다는 편지를 보냈고 1월 4일에 갑에게 편지가 도달이 된 겁니다. 이렇게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뭐한테? 도달한 때. 4번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하는 거죠.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그러니까 도달이 아니에요. 대화자 간의 계약은 어떻게 돼요? 대화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의인사 표시가 그냥 도달한 때죠.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가 되는 거고요. 틀리지 맙시다. 그 다음에 5번 갑시다. 5번 연착된 승낙. 연착된 승낙의 경우 일단 계약이 성립하지는 않죠. 대신 연착된 승낙은 어떻게 처리돼요? 누가? 요거 청약자가 이를 뭐로 볼 수 있다?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 이걸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 무엇을 하면, 승낙을 하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정답은 뭐가 되는 거야? 5번. 자, 그럼 오늘 수업한 내용이 유치권 제도하고 저당권 제도, 그리고 계약의 종류, 계약의 성립에 관한 내용을 공부를 한 겁니다. 여기도 개념들이 많았으니까 차근차근 다시 개념
잘 정립해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